안녕하세요. 오늘 제4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서울의 대형 전자폐기물 시스템 진단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공동 주최 주관을 하고 있는 서울환경연합의 장순환 팀장 박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시의 자원순환 관리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환경연합이 총 5회에 걸쳐 이제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통해 서울의 자원순환 시스템과 자원순환 시스템의 과제와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총 이제 3회의 포럼을 진행을 해왔고, 이제 지난 6월에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전반 돌아보기, 그리고 7월에 서울시 감량 재사용 정책 돌아보기, 그리고 9월에 재활용품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포럼을 진행을 해왔고, 바로 오늘이 4회차 포럼입니다. 이 5회차 포럼을 통해 제안되는 내용들은 이후에 서울시의 정책 제안서 형태로 가공되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이제 서울환경연합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함께하는 단체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단체들을 모집했고, 오늘은 총 27개 단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단체는 총 5회차 내내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네 번째 순서로 대형 폐기물 및 전자폐기물 관리 체계 현황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이사장님의 인사말 먼저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입니다. 오늘 출근하다 지하철을 보니까 복장이 다 겨울 복장으로 바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작년보다 가을이 한 10일 짧아지고 여름은 한 10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봄철 산불부터 시작해서 기후재난,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서 오늘 날씨가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종량제 30주년 포럼 네 번째 자리를 준비해 주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그리고 함께하는 단체 관계자 여러분, 또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홍수열 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 소장을 보면 쓰레기 박사인데 자원순환의 시조세쯤 되지 않을까. 오늘도 잘 진행을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나 생활 속 실천은 많이 달라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는 동안 분리배출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로 통칭되는 소비 형태의 변화라든지 또 소비 제품도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대형 폐기물과 전자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가전제품, 가구, 전자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대형화되고 복합 재질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늘면서 이제는 과거의 폐기물 처리로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이나 전자 폐기물은 실제 배출 절차나 또 처리 비용, 또 배출 방식 등이 복잡하고
또 배출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은 것이 또 실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자 폐기물의 경우 2차 전지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아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진 이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자연순환의 활성화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을 새로 발굴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또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또 훨씬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자원의 재사용은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와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수리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도시형 방산 사업, 또 수리공방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분리배출을 체계화하고 배출된 폐기물이 최대한 재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부터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됩니다. 이제는 서울이 더 이상 쓰레기를 바깥으로 보낼 수 없고 스스로 자원순환 해법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4차에 걸친 포럼과 앞으로 진행될 5차 포럼까지를 포함한 결과물들이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전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논의와 제안들이 서울시의 쓰레기 동량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되어 종량제 30주년이 자원순환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서울환경연합도 관련 단체와 함께 서울이 수도권 자원순환 모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말을 해주신 서울환경연합 최영식 이사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제자와 참여자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좌장으로 홍수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발제로는 김고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로 에코시티 서울 대표이신 이동현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로는 이제 청주 녹색 소비자 연대의 임지현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론자로 리사이클시티 김한석 본부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로 김용구 서울시 자원순환과 주무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포럼은 영상 녹화도 함께 진행되며 추후 이제 영상이 편집된 상태로 유튜브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남는 건 사진뿐이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함께하는 단체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이 10월 29일이라 이제 이태원 참사 이제 추모를 하는 추모 사이렌이 10시 29분에 1분간 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제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잠시 멈췄다가 1분 사이렌에 추모 함께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이 포럼은 이제 자원순환 시스템을 앞선 포럼에서 부분 다뤄온 만큼 대형 폐기물과 전자 폐기물이라는 주제를 서울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배출 및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중점을 맞춘 포럼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업의 재활용이나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품 제작을 규제하자 같은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포럼의 범위에서는 벗어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서울 안에서 대형 폐기물과 전자 폐기물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자원이 재사용 가능하도록 어떻게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제로 이제 대형 폐기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고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연구원 김고은입니다. 앞에 틀린 것과 맞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과제는 2022년에 수행했고 2023년 초에 보고서가 나왔지만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내용에 기반을 둔 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황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3년 전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료를 다 업데이트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여력이 부족했고 그리고 10월 29일인데 9월 29일이 틀린 거군요. 퀴즈를 낼 걸 그랬어요. 선물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대형 폐기물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이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자원순환은 가장 1차적인 공공의 책임이 기초지자체인 자치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 그 다음에 중앙부처 순으로 책임이 조금 뭐랄까요 중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 일선과 좀 뒤에서 정책 위주로 하는 거에 그 역할 분담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대형 폐기물도 오히려 되게 자치단체의 역량과 관리 체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폐기물 중에 자치구마다 다 다른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치구 의회를 통해서 배출 수수료를 조례에 붙여서 개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 폐기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종량제 봉투 수수료는 지난번 마지막으로 인상되었을 때 자치구 모두가 통일하여 인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다르게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대부분 통일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대형 폐기물은 각 자치구의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야지만 개정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 라는 걸 좀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과제를 시작했을 때는 서울시가 저희한테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대형 폐기물 얘기만 하면 다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한다는 게 그 포인트였어요. 근데 그 불편이 뭘까에 대한 정체를 좀 밝히고 이 불편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당시에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이 뭐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일반적인 그냥 인상을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불편하다, 번거롭다 실제로는 내가 내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시, 서울 SR센터, 그 다음에 민간 처리업체 또 e-governance라고 하는 그 조합 관련된 그 다양한 부분의 처리 주체들이 각각의 나름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과제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치구는 생활 폐기물 그 대행 중에 대형 폐기물 그 수집 운반을 별도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대행 위탁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그 생활 폐기물 종량제와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과 기타로 나눠서 구분해서 대행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그걸 같이 맺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릴 강동구 사례처럼 한 번은 그 재활용 센터와 대형 폐기물 분리수집 운반을 같이 똑같은 업체에게 대행 계획을 맺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걸 모범 사례라고 얘기했었으나 또 그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논란도 같이 있었던 자치구 내에서 그 논란이 누구의 논란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게 좀 얽혀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 가장 큰 포인트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폐기물은 자원 재활용법에서 이렇게 그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도 재활용센터에서 소각 매립 처리보다는 먼저 팔거나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곳까지 연결시키는 걸 우선해라라는 원칙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개별 계량은 가능하지만 하고 품명 식별이 가능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린 게 돼버립니다. 대형 폐기물이 어려운 거는 얘를 지칭하는 명칭 자체가 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옛날에는 가전가구가 대형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점점 더 소형 가전이 많아지죠. 소형 가구들도 많아지고 또 고중량 가구와 가전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품목들이 우리가 소비하게 되고 그걸 배출하게 되는데 대형에만 이름이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초소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어폰이나 그런 전선줄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이게 맞아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그 품목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종량제 시행 지침이 있고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품목과 규격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종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수수료 종량제에는 부피 기준으로 품목을 어떻게든 좀 결과를 도출하고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그거에 예외 조항으로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배출되고 처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원순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위는 중량이잖아요. 그죠? 몇 톤 단위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피로 나오더라도 그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해서 보면 전체 재활용 통계나 폐기물 통계에서 이게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처리 방법으로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당 집계되는 거를 기준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종량제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사실 그걸 중량 단위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래도 중량 단위 내지는 부피 단위로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경로를 한번 그려봤는데 SR센터,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 맨 위에 그 레전드를 보시면 파란색이 돈을 내고 버리는 거와 그 다음에 약간 그 오렌지색이 무상으로 수집만 하는 걸로 나뉘는데 가장 명확한 거는 이거버넌스라고 부르는 대형 가전과 그 다음에 5개 이상의 소형 가전인 경우에 전화를 하면 집에까지 와서 가져가는 거 있죠. 그리고 서울은 그 SR센터로 가는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수거 장소에 내놓거나 아니면 수거날 내놓으면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주택에서도 그거를 수거 대행 업체가 수거해가지고 무상으로도 가져가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들은 대부분 무상인 경우가 많지만 유상이기도 하다라는 게 또 여기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놓고 빨리 버리길 원하시면 그 무상 수거가 아니라 나는 빨리 그냥 다 버리고 싶어 하면 유상으로도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가격이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상이기도 하고 무상이라는 건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랑 논의할 자리가 있으면 그 헷갈림이 좀 덜할 텐데 혼자 결정해야 하다 보니까 이걸 더듬어서 가는 게 피곤함을 좀 배가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그 무상이 아닌 가전, 기타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상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구청 동주민센터 수지분반 대행업체라는 경로를 하게 있고 하나 더 그 당시에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던 게 빼기 앱 어플 같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내려받는 그런 비용을 별도로 내거나 지원을 받고 아니면 별도 판매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플을 통해서도 배출을 할 수 있고 또 당시 빼기 앱에서 배출 신고를 대행하는 것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경로가 좀 더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경로가 제일 밑에 있는데요. 자치구에 있는 재활용 센터 위주로 처리하라고 법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재활용 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서 나는 이거는 돈을 내고 버리기보다 일단 얘가 돈이 되는지 알아본 다음에 팔 수 있으면 팔겠어 하는 분들의 처리 경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너무 많은 폐기물이다라는 게 좀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로를 보여드렸고 크게 두 가지라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폐전기 전자제품과 그 외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는 가구 및 기타 생활용품으로 나누게 되고 무상과 유상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게 저기 보이시죠? 아까 사회자님께서 얘기했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경로기도 합니다. 생산 기업이 실제로 새로운 제품을 보통 설치할 때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죠. 전자제품 같으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역회수라고 하는 생산 기업이 직접 회수를 통해서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돕는 그런 방문수거의 형태도 있습니다. 무상 방문수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해슬프리라고 하죠. 영어는 불편이 없는 편안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기업의 방문수거, 그다음에 이 거버넌스의 방문수거가 가장 이제 간편한 거고 자치구 수거 운반을 통해서 SR센터로 가거나 전자제품 일부는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시 SR센터로 경로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고 기타 정말 다양한 품목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불가 품목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방문 납부, 주민센터 홈페이지 직접 배출 이런 걸 통해서 했었고 많은 경우 그 자치구 적환장으로 가는 대형 폐기물들은 재활용되기보다는 소각 매립 처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게 이제 제일 큰 품목이고요. 거기서 이제 완전 재활용되는 것만 분리한 다음에 나머지는 소각업체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새로 생긴 그 어플을 통해서 관리하게 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 빼기와 여기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많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고 대행업체에 전화할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나 구에 전화하는 경우도 몇 군데가 있고 홈페이지 연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영과 대행 그 수거하는 주체가 7곳과 당시입니다. 18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 대행업체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독립재산제, 총액 도급제, 뭐 미응답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본 이유는 대행업체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은 주민 불편을 할 때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수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라고 알려주는 그 상담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가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느냐라는 의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놓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1000명 시민 인식조사를 하고 인식조사 문항을 만들기 전에 FGI를 통해서 관련자와의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가지고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문제이고 시민에게 무엇을 물어야 될 건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내놓은 것들의 의견을 보면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내놓기 어려워서 대부분 가지고 있다가 이사 갈 때 어떤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대형 폐기물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실제로 베를린 시에서 재활용 관련된 우리 리엔업사이트 플라자 같은 그런 쇼핑몰을 만들 때 되게 지한 조사를 했던 내용하고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비춰 발견되지 못한 수많은 자원과 함께 살고 있다.
사람과도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자원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소중히 이용될 수 있는데도 이거를 옮기고 또 수거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꺼내고 또 옮기고 또 팔 수 있는 거랑 매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 60대 이상 단독주택 거주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이런 불편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버리려는 품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거의 47.7%니까 5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정보가 없다는 것도 되게 큰 불편의 원인이고 헷갈리다라는 것도 그 다음 원인인 걸 보면 사실 누적으로 보면 정보가 없다는 게 되게 큰 원인이라는 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라는 게 많다는 거 있고 신고처 대부분 홈페이지 제일 많았으니까요. 아파트인 경우에 경비실 관리사무소가 새로운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꼭 아파트와 같이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이고 아파트가 아닌 곳의 주거 형태에 따라서 관리 체계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상제도를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많이 줬고 자치구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좀 어디에 살던 간에 조금 똑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헷갈린다. 소형 그 수거함 이런 거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수수료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공과 민간에 그걸 그러니까 아까 그 빼기 앱처럼 팔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다양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선택지 했고요. 불편 사항에 대한 정리도 신고 절차, 결제, 모바일 배출, 품목 및 수수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 입장에서도 이게 구의 수입으로 잡히고 자치구 의회가 그 수수료를 다 관리하고 의결을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29분인데요. 네, 30분이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치구 입장에서도 자치구가 여러분 가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가 일종의 가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대형 폐기물에 있어서는 신고를 받으면 그 서비스에 대한 그걸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결제도 하고 그러니까 주문도 받고 결제도 하고 또 그 결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불만에 대한 그 민원 처리도 해줘야 되고 또 수거 대행 업체랑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쇼핑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가 그거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청소행정에 이거 담당자가 대형 폐기물만 담당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민들이 이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만하면 잘 관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처음에 저도 너무 불편하지 않아? 막 근데 구를 만나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막 이렇게 쉽게 좀 수긍을 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종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뭔가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저희가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게 너무 품목이 많고 다양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왜 그 돈인지에 대한 납득은 없는 채로 실제로는 원래 정해진 금액이 처음 출발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씩 대행업체 의견을 받아서 바뀐 데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왜냐하면 그 외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자치구 행정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왠지 모르게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고중량이나 그 수거 불가는 아니지만 수거하기 어려운 품목의 수수료가 실제로 그 수거 비용을 다 반영하지 못한 형태로 되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까지 받을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걸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품이라든지 서울에 단독주택가나 저층 주거지에 빈집의 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류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때가 있다고 해요. 종로구 같은 데에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거, 그다음 태양광 패널 같은 새로운 그 대형 폐기물 EPR이 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이 아닌 대형 폐기물들, 소형 가전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할 그 폭발 가능 품목 같은 것들 있고,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와 자치구, 수거대행업체의 입장들이 좀 다르게 나눠진 것들이 있었는데요.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건 되게 좋은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채널이 생긴 거지만 사실 어플을 또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여기서 말씀드릴 강동구처럼 그냥 되게 직관적인 그 시민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카톡 이런 걸로 그냥 한 자리에서 막 해버리든지 아니면 전화로 막 하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맞지, 하기 어려운 어플로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 고령자 가구가 많아지고 미혼모 사망자 높음처럼 배출 도움 서비스에 대한 게 많이 수요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거를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그 당시도 사실 빼기가 이제 민간 어플이고 대응을 맡았지만 상당히 좀 높은 비용으로 그걸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강동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그것보다는 싸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이제 시의 지원이나 공공의 지원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다. 배출 도움 서비스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나 장애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 대한 그 도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고, 이게 점점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만들었고요. 여기 개선 방안 검토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자치구한테 수수료를 통일하라고 말을 하는 게 좋다고 다 인정하지만 25개 자치구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고, 자치구 입장에서도 이걸 자치구 의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걸 괜히 서울시 못 도와준 거 있다고 얘기할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걸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원칙은 시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약자 동행 배출 도움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시가 됐든 자치구가 됐든 놀랍지도 않지만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가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은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량 단위나 부피 단위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는 꼭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제안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재활용되기 전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종류를 나눠보고 가장 먼저 안내해야 될 우선순위는 EPR 무상 수거부터 먼저 안내하고, 팔고 싶으면 파는 재사용부터 먼저 안내하는 게 필요하고,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돈을 내고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상담에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했고, 그리고 이제 대행업체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자들이 고중량 품목을 수거할 때 안전이라든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환불과 분쟁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원칙이 만들어지고 해야지만 되지, 대행업체에게 이걸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두면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랑 정말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시스템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원스톱 상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배출 방법 안내 홍보가 같이 돼야 되고, 수수료 현실화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관련 원칙은 거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도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그 당시 시민들한테 저희가 물어봤는데 여러 번 물어봐도 2만 원이 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무거워도요. 여러분, 흑침대 같은 거 진짜 무겁거든요. 흑침대, 안마의자, 흑침대 사실 수거 불가 품목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마의자 진짜 무겁거든요. 근데 그걸 2만 원 안 되게 이제 얘기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지금 내고 있는 대형 폐기물 수수료 중에 제일 비싼 거에 2배 정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좀 합의를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좀 저는 양가적인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민간이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간에 너무 의존할 경우에는 민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나 가격 시스템을 공공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로 민간에 맡겨둘 경우에는 그건 독점으로 흐르게 될 경우가 많고, 대형 폐기물을 안 그래도 시민 불편이 많은 건데 그걸 그냥 민영화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왼쪽이 빼기 앱의 사례고 오른쪽이 그 당시까지 진행했던 강동구 리사이클 시티 오늘 토론에 오시는 이만석 본부장의 그 사례입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례예요. 너무 잘하고 있었고,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 센터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집 운반 중에서 대형 그 재활용 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을 판매하고 나면 그거는 그분한테 수수료를 돌려드리고 판매 가격까지도 쳐서 다시 돌려드리는 시스템이 되고, 여기에 가장 제가 좋다고 봤던 거는 그 고객 상담 서비스에 대한 상담원들이, 훈련된 상담원들이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고 카톡 상담과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민 불편을 이해하고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려드림 서비스나 채워드림, 사드림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빼기 앱하고 리사이클 시티처럼 민간의 활력을 이용한 공공 서비스 확대나 진화 같은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자 동행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유상으로 내려드림을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될 사람들을 식별해서 그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나누는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또 우리 주변에 지금 서대문구 골목관리소처럼 아파트가 아니어도 종량제 봉투부터 재활용 품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도움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울도. 그리고 저기 하이마트에도 저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요. 하이마트 주차장에 가면 소형 가전을 수거하는 통이 있습니다. 소형 가전통. 근데 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사실 저런 게 더 많이 잘 돼야 되거든요. 가전제품을 많이 파는 주변 몰에서 저런 것도 같이 시민들이 소형 가전을 쇼핑하러 오면서 지나가면서 무조건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거함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는 거, 원스톱 상담 서비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들, 이런 것들 드렸고요. 재사용 서비스 확대인데, 이거는 그 당시 빼기가 이제 시작드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자세히 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중고매입 신청 건수가 전체 배출 건수의 한 17% 정도 됐는데, 이거는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이거는 그 재사용 쪽에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로직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로직을 가지고 질문을 처음에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면 어떤 순서로 대형 가전이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하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거 하다가 저희 연구원생님이 거의 시력이 악화될 정도로 자치구의 그 다양한 배출 품목별 수수료 체계를 다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물론 빼기 앱에서 저희한테 또 주신 정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은 저희 2안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고중량과 일반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폐가전 무상은 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기타 가구 및 생활용품을 고중량인 거와 고중량이 아닌 일반 품목으로 나누고, 그 품목은 그 안에서는 짜잘짜잘하게 화분 이렇게 붙일 게 아니라 가장 긴 면을 기준으로 대중소로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체계는 많아봤자 6개 정도로만 딱 가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걸 그렇게 답은 간단한데 그 과정이 되게 지난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엄청 많은 거를 뜯어보면서 최소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6개로 드렸고, 자치구가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형태에서 과제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신 김고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발제를 들으면서 그 대형 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모호함과 막연함이 되게 구체적으로
딱 정리돼서 연구 발표를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해주셨다라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구의회에서 이 배출 수수료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지점이라든지, 이게 왜 이제까지 이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한계 지점들을 되게 명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토론들은 이후에 토론에서 더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전자폐기물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동현 에코시티 서울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동현입니다. 방금 김고은 박사님이 첫 번째 발제해 주시면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서울시 시설인데요. 서울 도시금속회수센터라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이고요. 줄여서 서울 리소스센터 SR센터라고 합니다. 저는 전자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현재 현황과 과제인데 간단하게 제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서울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도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머지 포장재,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고철, 유리병과 달리 전자제품은 별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고은 박사님 발제 들으면서 저도 아마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지자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들어가면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여전히 부과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시는 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자체는 왜? 라고 하는 이 차이는 어디서 났을까의 문제가 사실 고민이 됐었고요. 나중에 다시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몇 개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서 또 그나마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김고은 박사님 저 연구과제를 진행할 때 저도 회의에는 참석한 적이 있었고 그때 저희도 이런 지자체 배출 체계와 관련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지자체 25개 구청의 홈페이지를 다 모니터링하던 시기였는데 놀랬던 거는 이제는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게 현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 지자체에 들어가서 대형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바로 백이 아까 있었는데 민간 서비스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렇지 않은 다른 정보를 넣는데 그 지자체 홈페이지는 백기로 바로 팝업으로 연결돼 버리는 그럼 그 지자체 주민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왜 이렇게 행정이 관리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김고은 박사님이 저걸 과제를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계속 같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과정에서 아닌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이라는 법률 아까 줄여서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에 의해서 환경성 보장제와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치금 제도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다른 품목들로 우리가 최근에 보증금이냐 EPR이냐 다룰 때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모든 제품의 재활용과 관련된 처리의 비용을 미리 지불해 놓은 상태에서 재활용시킨 만큼 환급해가는 약간의 보증금 체계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이제 고도화되고 관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제도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제도입니다. 하지만 EPR 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나타나겠지만 의무량이라는 것들이
제시되게 되죠. 의무량을 달성하면 모든 페널티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제품과 나머지 포장재들도 대부분 현재는 우리나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내에 아직까지 한 20여 년 동안 적용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2008년도에 별도 법률을 만들면서 전자제품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회수를 통한 그 기대 이익과 또 하나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 또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들에 대한 사용 금지에 대한 조항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사전 예방 대책과 사후 관리 대책들을 포함한 내용들로서 법이 개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설정을 하고 환경 고시를 통해서 매년 그 우리나라에 재활용 시켜야 되는 의무 총량을 매년 발표하고 생산자 및 판매자는 그 양을 달성을 해야만 하는,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게 되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이런 구조의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 대책과 사후 관리 대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올해까지는 온도 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통신 사무기기, 일반 전기전자 제품, 그리고 태양광 패널 총 5개 제품군으로 관리되어 있고, 대상 품목은 태양광 패널을 포함해서 총 50가지 제품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돼서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태양광 패널 이렇게만 분리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군사 장비라든가 의료 장비, 산업 장비 같은 것들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온도 교환기기, 디스플레이 기기, 통신 사무기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배출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지고 있는 배출 체계에서의 연결성입니다. 현재 배출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대한 그 재활용 관리, 폐기물 관리하고는 조금 훨씬 더 구체적인 법들이 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관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설정하는 거고요. 2014년 3.9kg로 시작을 해서 2028년 11kg, 약 10kg까지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5개년간 계획, 5개년을 주기로 해서 현재 3차 목표 관리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8.79kg입니다. 여기에 반영 개수와 국민 전체 총 인구 등을 합치면 그게 우리나라 인구량이 되게 됩니다. 발생 현황은 환경운동연합 이사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자제품에 대한 발생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재과 관련 다른 발표에서 예전 자료들 2002년도에 나왔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올렸었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자 폐기물은 약 5,360만 톤이라고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유엔의 글로벌 위스 모니터에서 매년 발행되고 있는 보고서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약 82만 톤이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2030년 이 시기에 2030년 수준에서는 전자 폐기물 발생량이 7만 4천 톤, 그렇죠? 7,400만 톤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00만 톤씩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년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2024년 보고서에서는 비교를 해보면 발생량은 2022년 발생량은 6,200만 톤으로 추산되며 30년까지 발생량은 8,200만 톤으로 증가될 거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해서 30년을 내다봤던 그때의 발생 증가 추세보다 그 이후에 2024년도에 발행된 보고서에는 그동안 훨씬 더 많은 배출량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예상했던 같은 시기 30년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이 배출될 거라고 추정되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폐기물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 전자제품에 대한 배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들의 역할이죠. 생산자 및 판매자의 역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역회수 및 무상방문수거입니다. 역회수는 생산자 및 판매자가 제품을 팔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폐 제품을 다시 회수해 오는, 그래서 이거 홈쇼핑의 특전으로도 나와 있긴 하던데 특전은 아닐 것 같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서비스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즉시적으로 판매할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회수해오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 형태를 갖는다면, 두 번째 무상 방문 수거는 대형 가전은 신고 후에 또는 중소형 가전은 5개의 제품이 이상 있으면 접수를 통해서 일정을 잡고 무상으로 수거를 해주는, 타이밍은 달라졌지만 어쨌든 생산자 및 판매자의 비용으로 그들이 내는 비용으로 수거를 하는 사업이 무상 방문 수거입니다. 둘 다 행위의 주체는 이순환 거버넌스라는 공제조합과 생산자 및 판매자이겠지만 비용의 주체는 모두 다 생산자 및 판매자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 좀 전에도 첫 번째 발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자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서울시가 SR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2009년 6월부터 크기가 1m 미만의 핸드캐리가 가능한 모든 전자제품은 무상으로 배출을 안내를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자체가 무상으로 수거한 제품들이 SR센터에서 처리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아직 서울시는 그렇게 안내를 했지만 지자체는 수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비용이 조례상 그리고 실제로도 남아있는 곳들이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일치화돼야 되는 문제들이 나중에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배출 방법은 소형 가전에 대한 분리수거함입니다. 이건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전자제품의 50개의 제품, 아까 대상 제품이라고 하는 현재 환경수 보장제에 들어가 있는 의무 재활용 대상 제품 50개의 제품은 배출 방법들이 명시됩니다. 역회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명시가 되고, 나머지는 그리고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을 통해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공행정체계의 전자제품 전용 수거함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일부 지자체나 공주민센터에 일부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전용 수거함이라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근데 법에는 남아있는, 법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배출 체계를 안내하는 법이 모든 전자제품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김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혼란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버려야 될지, 대상 제품은 어떻게 버려야 되고 비대상 제품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전자제품인데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출 경로별 회수 비율도 보면 무상 방문 수거라든가 지자체,
등으로 이렇게 각각 그리고 역회수 제품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8%, 29%, 13%. 이수는 법원에서 나온 자료의 통계입니다. 그 무상방송수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집안 맞춤 수거 서비스라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수거함을 마련하거나 또는 수거일을 지정을 해서 무상으로 배출하게 하고 무상으로 수거하는 이 시스템이 서울에서도 현재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그 세대수가 많지는 전체에서 많지는 않고요. 재활용 의무 이행 현황입니다. 한국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기준은 국민 1인당 8.79kg 되겠고요. 그리고 의무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총 출고량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량 산출에서는 총 출고량 2025년도에 2024년도 전년도 2024년도 출고량은 약 133만 톤이고 인구수는 5,100만 명 정도를 대입해서 의무량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보면 23년 같은 경우는 의무량이 약 우리나라 40만 톤 정도였고요. 실적량이라고 하면 실제 재활용시킨 양입니다.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린 EPR 체계의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130만 톤이 출고되었습니다. 수입을 해서 팔았던 아니면 생산해서 팔았던. 그리고 의무량은 40만 톤입니다. 약 30%.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전자제품 포함한 대부분 EPR 대상 제품들의 제품들은 재활용 의무율을 약 30에서 35% 정도, 특정하게 좀 높은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의 수준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의 판매자는 130만 톤을 판매시키고 40만 톤의 의무량을 달성하면 어떤 페널티를 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EPR 체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 그러면 지자체 같은 경우, 이 사이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민들은 모든 제품들을 배출하려고 할 것이고, 배출되는 모든 전자제품 또는 전자폐기물들은 당연히 회수돼서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총량에 대한 문제와 의무량에 대한 문제가 이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거가 아마 EPR 제도가 갖고 있는 초기에는 생산자 판매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컨트롤시킬 수 있는 또는 견인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왔을 때는 그만큼만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륵과 같은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이런 현황들을 보면서 고민이 듭니다. 작년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약 10,000톤 정도가 공공회수 체계에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수거와 그리고 지자체 수거를 통해서 10,000톤 정도가 수거가 되었고요. 흔히 말하는 대형 가전이라고 하는 세탁기, 냉장고, TV를 제외한 에어컨 같은 온도 교환 기기들이 5,400톤,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기, 통신 사무 기기, 일반 전기 제품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합쳐보면 약 4,000톤이 좀 넘고요. SR센터에서 처리된 양은 전년도에 한 4,000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수거체계 영역에서 수거된 것들은 SR센터에서 상당 부분이 처리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 변화를 제외한. 서울시는 SR센터를 200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 에코시티 서울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이타 운영하고 있습니다.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동화 라인부터 파쇄기, 하드디스크 파쇄기,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하드디스크 파쇄기, 그리고 압축기 등을 시설과 장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도 교환기기를 제외한 디스플레이기부터 일반 전기 전자제품까지를 직접 처리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SR센터에 공동 집합돼서 처리 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서울은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의 분리배출부터 해서 구청에서 대형 폐기물 수거 체계를 통해서 수거하고 그리고 반입돼서 선별되고 분해 및 파쇄되고 재질별로 분류돼서 처리가 됩니다. 투입과 분해, 파쇄, 재질별 분류, 판매에 대한 회원들은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수거책을 해수량을 보면 자치구와 방문수거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구룡품의 비중으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자료집에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 현재 SR센터의 재활용률은 평균 87% 정도, 87에서 88%가 물질 재활용으로 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열에너지 회수로 가서 열에너지 회수를 포함하면 100% 물질 재활용만 두고 보면 87% 정도가 전자제품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환경 교육은 오늘 중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관련돼서 이런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전자제품의 굉장히 특별한 양상을 나타내는 게 작아지기도 하고 너무 커지기도 하는데 또 작아지는 과정이나 또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급격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굳이 2차 전지를 굳이 해야 되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굳이 넣고 있고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같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고들이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거 과정에서도 화재가 나고 선별장에서 모아져 있는 제품에서도 화재가 나기도 하고 당연히 재활용 과정에서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서울시는 앞서서 먼저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배출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제품들이 이러한 굉장히 내년부터 전품으로 확대되잖아요. 전품 확대되는 것에 비하면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배출 체계가 서울도 그렇지만 특히 전국적으로는 너무 좀 미흡하다. 시민들에게 대한 홍보도 그렇지만 배출 체계가 준비되고 있는 것도 너무 미흡하다라는 미비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내장된 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가 빨리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요. 최소한 처리 체계와 보관 체계가 SR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출 체계로서의 수거함 같은 것들이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폐전지 수거함 등에 대한 활용도 공동 이용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전자제품이 대형 폐기물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와 같이 대형 폐기물 회수 업체들이 수거를 하는데 문제는 형태가 바뀐 거죠. 아까 초소형이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핸드 환기 그리고 겨울에 쓰는 충전식 난로, 손난로, 전자담배 그리고 조금 더 커지면 고데기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대형 폐기물에 섞여서 나가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죠. 대형 폐기물 체계에서 걔네들 다 일일이 선별해낼 수 없거나 선별되지 않는 제품들이 같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폭발들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제품들이 별도로 배출될 수 있는 체계여야 된다면 그 제품들은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폐전지 수거함을 활용한다면 이거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 수거 체계죠.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품목에 대한 관리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의 배출을 편리하게 하고 그 배출된 제품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한다면 기존의 대형 폐기물 수거 체계만이 아닌 필요하다면 생활계 유해 폐기물 수거 체계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올바른 배출도 필요할 것이고요. 보여지는 사진들은 작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물 담긴 채로 배출돼서 음식물이 안에서 부패된 제품들이기도 할 거고요. 또는 2차 전지를 임의적으로 분해해서 2차 전지를 별도로 배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정에서 부풀어 오르는 제품들도 있어서 이미 해체하지 않고 분리 배출을 할 때 이미 해체하지 않고 제품체로 배출하게 하는 이런 홍보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플라스틱 등 일반 제품에 혼합 배출되는 것도 금지되어야 되는 내용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는 합리적 배출을 위해서는 홍보의 일관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엄격한 적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무상 배출을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자치구는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죠. 시민들이 알게 되는 정보는 벌써 두 가지가 섞이게 되는 거고요. 제품에 대해서도 의무 재활용 대상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별도로. 그런데 모든 품목에 대한 비대상을 포함한 시민들이 흔히 인식하고 있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그냥 그 전체에 대한 통합 홍보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이순환 금원수금 공제조합 등에서도 대상 제품에 대한 홍보를 중심으로 대형 가전 또는 5개 이상, 그래서 시민들은 5개 이상이 아니면 배출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서울시는 이미 2009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서 모든 전자제품을 배출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런 정보에 대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갔던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도 홍보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누군가 시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그게 무상이고 편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공의 배출 체계를 먼저 안내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공제적으로 같은 그 보완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지자체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충분히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는 것들은 극히 드물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수거 지원, 서비스 적극 검토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수거된 제품들, 재활용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거된 제품들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식 처리 체계인 SR센터로 반입되지 않고 민간에 처리되는 이런 문제들에서도 최종 폐기물 관리 체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제품들은 폐기의 중심이 아니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치구 재활용센터의 확대라든가 또는 활성화를 지원시키는 것, 또는 재활용 센터가 가지고 있는 명칭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의 인식이 있어서 또한 그리고 이런 재사용 센터, 재사용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통합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포털 같은 것도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AS-된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최소한 어느 민간 기구 법인이든 또는 시 행정이든 이런 품질 인증제에 대한 도입 문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마 수리를 통한 재사용 문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수리 문화 활성화 지원과 자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지원 사업들, 최근에 제로마켓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다용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매장들에 대한 지원들을 서울시가 좀 많이 하면서 청객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리페어 카페 같은 것들을 수리하는 곳들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거나 이런 활동들도 충분히 폐기물 감량시키고 더 많은 이런 전자제품을 더 오랫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같이 공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제해주신 이동현 에코시티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실수로 발제자분들에게 20분 안으로 해달라는 말을 못 드렸네요. 저희가 지금 11시 11분인데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5분 정도 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있어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앞에 좌석에 나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정돈되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앞서 이제 이동현 대표님 발제에서 내년에 이제 전자제품이 전품목 대상으로 재활용을 이제 관리하게 되고 그것에 있어서 수거 체계 마련들 그리고 전자제품 폐기물들이 어떻게 재사용되는 인프라들이 구축되어야 되는지 등 되게 유용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제 저자님과 함께 관련된 내용도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홍수열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위원님께 저자님께 이제 순서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수열입니다. 네,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 이제 세 분의 토론을 해야 되는데 발제자분들은 소개를 하셨으니까 토론자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지연 청주 녹색 소비자연대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석 리사이클시티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구 서울시 자원순환과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세 분 토론 듣기 전에 두 분 발제자분들 얘기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의 주제는 대형 폐기물과 전자 폐기물입니다. 왜 두 가지를 굳이 구분했냐라고 하는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종량제 봉투나 단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들이 대상인데요. 이 해당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기가 어려운 부피가 크거나 아주 무겁거나 폭발 혹은 소각에 부적합한 불연성 폐기물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규격마대로 배출해야 될 불연성 폐기물이나 공사장 생활 폐기물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루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시민들과의 보편적으로 직접 연관되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과 연관성이 있는 대형 폐기물과 전자 폐기물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김고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대형 폐기물 안에 전자 폐기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냥 대형 폐기물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소형, 초소형 전자 폐기물까지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전자 폐기물의 관리 주체는 생산자에게로 모두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 관리와 전자 폐기물 관리는 조금 더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개의 품목 모두에 또 적용되는 것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재사용이 장려되는 품목이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과 전자 폐기물의 재사용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구의 경우에는 단순 재사용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도 주목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사용의 한 수단으로서의 업사이클링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전자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리와 관련된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전자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업체에 의한 수리 서비스 혹은 자가 수리와 관련된 이 시스템 문화는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거고요. 두 분 발제자분들도 이 부분은 다 짚어주셨는데 참석하신 분들도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재사용, 업사이클링, 수리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플로우 토론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고은 박사님은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굉장히 밀도 깊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형 폐기물의 용어의
혼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지적해 주셨고요. 두 번째, 대형 폐기물 관련되어서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 불평과 시민 혼란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엄청난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음에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는데 지자체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하다,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 점 지적해 주셨고요. 네, 불친절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기속말 해주실 필요가 있나요? 다음에 대형 폐기물 자체의 품목의 복잡성, 수수료의 복잡성과 뭔가의 불합리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시민들에게 뭔가 편리하고 통합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대형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이런 제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싼 이용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건데, 이 민간 서비스 도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그냥 하나의 시장 흐름으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은 이 공공 서비스를 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개선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제기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에 정과수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은 지금 대형 폐기물의 전통적인 관리 체계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 품목의 정과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투명성, 다음에 통계 관리의 문제 등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센터와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의 일원화의 쟁점도 있는데, 이게 리사이클 시티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인데, 김건 박사님은 쟁점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있었고 이게 왜 25개 구청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지, 이 부분은 김한석 본부장님 토론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빼기, 요기로 지구하다,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앱의 등장과 지자체들이 이 앱을 활용하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짚어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대표님은 전자폐기물에 관련된 제도와 현황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중소형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오래전부터 무상배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자체 규정에서는 여전히 대형 폐기물로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규정의 차이고 실제 배출에서는 전혀 시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민들이 좀 억울하게 그냥 무상으로 배출하면 되는데 수수료를 내고 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년부터 전자제품의 그 EPR 품목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50개 품목, 그러니까 태양광 빼면 49개 품목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거죠. 전기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전기로 충전한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들은 모두 환경성 보장 제도의 대상 제품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충전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모든 제품은 이제 전자제품으로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배출 체계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큰 변화인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피부로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시 주무관님께서 이 부분에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설명 들으시고 이 부분도 좀 질의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시간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토론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녹소연 은지연 이사님 토론해 주시고요. 시간은
한 5분에서 7분 사이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 녹색소비자연대이고요. 기존의 전국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상임위원하고 본부장을 하면서 시민단체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한테 사실 대형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95년에 제가 소비자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필두로 해서 그때의 기억이 좀 많이 나고요. 오늘 사실 여기 참석한 이유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제가 토론을 맡았을 때 사실은 발제에 대한 내용이 사실 궁금했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 폐기물에 우리는 이제 이 대형 폐기물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디로 버려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모든 소비자라면 한 번쯤은 다 배출을 해왔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서울시 자료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소비자 운동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소비 행동에 대해서 구매, 소비, 처분 행동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폐기물과 관련된 거는 처분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소비하고 구매하는 과정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쪽으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정보가 오버로드 되어 있고 처분 행동에 대한 것들이 순환경제와 맞물려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제 30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필두로 이 앞에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처분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뭐 소비자들은 교육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고 뭐 행동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서 조사를 보면은 소비자들 스스로 굉장히 이런 처분 행동에 대한 능력이 높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은 환경에서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정보가 잘 제공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보 부족이라든가 통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 수명 주기가 사실은 좀 더 길어져야 되는데 더 짧아지는 것도 있고 앞에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뭐 좀 부품에 관한 수리권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신고 이제 배출 과정에서 봤을 때 자치구나 이 거버넌스 뭐 모바일 앱 그리고 구재활용 센터나 뭐 민간 앱 같은 데에서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25개 자치구에 사실은 들어가서 조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보고 싶었는데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의 지자체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치구별로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고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가 전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접근성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했고요. 뭐 그전에는 이제 스티커 없이 이제 그 배출 스티커를 했는데 지금은 또 개발이 좀 돼서 좀 발전을 한 상태고요. 직접 배출변을 기재해서 버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폐 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모아서 5개 이상 모아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재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이 좀 잘 배출되지 못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소비자들끼리 해결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민간 앱을 이용해서 저희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사실 무겁거나 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시민과 구청 그리고 서울시 간의 어떤 행정 홍보에 대한 간극을 좀 줄이는 게 이 토론의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남구에 대형 폐기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장롱을 예를 들었을 때 여기는 이제 1m 이상 미만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용인시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1.2m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파 같은 경우에도 1, 2, 3인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2, 3인용을 묶어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 자료 그거 조사하실 때 굉장히 뭐 눈이 빠지게 아팠다는데 사실 저도 이거 들여다 보니까 들어가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업장 뭐 선풍기 같은 거 사업장 선풍기는 어디냐면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강남구는 3,000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있고 뭐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기도 광역시 왜 언급을 드리냐면은 좀 더 멀리 보고 적절한 것을 주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한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그 데이터 허브에서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치구별로 대형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가 이제 2023년도가 가장 최근 건데 여기에 이제 표에서 보시면은 22만 톤이 발생을 하고 처리량도 22만 톤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치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광진구나 뭐 중랑구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서는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발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처리 비용이 똑같이 수직으로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경이나 위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소각, 매립, 재활용이 있는데 기타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만 몰려 있는 거는 무엇인지 뭐 이 통계만 가지고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통계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100%입니다. 근데 처리 비용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리 방법에 따른 처리 비용의 차이가 보이는 거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수수료 기준을 정할 때 소비자 스스로 센트를 기준으로 할 건지 이 소중대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품목에 대한 사진과 그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맞춤형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부분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틀은 자치구별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도 뭐 뼈라든가 이런 것들 배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도 복합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보기 쉽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 때 함께 잘 정리해서 하는 게 업무상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현실은 어쩐지 뭐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대형 폐기물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떤 대안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정보 격차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강남구의 자원순환 종합 포털 한번 들어가 봤더니 휴대폰으로 인증을 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하거나 문자 발송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생각보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용이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공급자 위주의 마인드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소비자를 위한 접근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드림 서비스가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요즘에 노인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관리해주는 생활 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저희 어머니도 오셔서 관리를 해주시는데요. 이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돌봄도 있지만 복지기관이나 행정센터의 연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 안에 어르신들의 어떤 대형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내용에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활 토탈 서비스 관리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생활 지도사나 뭐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안에 이런 서비스들을 넣는 부분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가정인 경우에는 수리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품 영수를 중과한다든가 뭐 최대한 고치고 버려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정리돼서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줄어드는 품목, 예를 들어서 뭐 팬트리나 드레스룸이 생겨서 장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어드는 품목 중에 하나고 대신 붙박이가 생기고 있고요. 늘어드는 품목에는 아까도 언급 주셨지만 안마의자나 홈케어, 그다음 뭐 건조기 지금,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행용 트렁크거든요. 그 트렁크는 사실 바퀴만 수리가 된다 그러면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골프백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EPR 방식으로 무상 수거가 되는 항목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수리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엔지니어나 이런 출신들인 경우에 틈새 직업으로 뭐 지자체에서도 어떤 직업을 제안을 해주는데 여기서 뭐 단순 노동 말고 이런 것들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무겁지 않게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들을 지자체별로 재활용 의무 이행에 대한 의무량 달성과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는 그런 장이 한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집이나 홍보집을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실제적으로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김공 박사님이 제기했던 문제 그대로 제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폐기물의 분류와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더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복잡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대형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좀 관소화시키고 25개 구청이 좀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진행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좀 약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노인청과 같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에 앱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결국 전화 상담 같은 것들이 친절하게 돼야 될 텐데, 현재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이런 서비스가 응대가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김한석 본부장님이 또 대형 폐기물 대행업 공부도 해보셨기 때문에 좀 현황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김한석 본부장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이클시티의 김한석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도 올해 30년이 됐는데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갑자기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대가 생기면서 재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설립이 됐는데요.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하면서 항상 의문이었던 게 버려지는 것들 중에 살릴 게 너무 많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살릴 게 많은데 다 폐기장으로 가고, 그 폐기장으로 가면 그거는 또 비용으로 발생해서 처리가 되고, 악순환에 거듭하는 걸 보고 우리가 폐기물을 하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기물을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 폐기물 업체랑 조금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물건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살릴까? 그래서 저희가 시행한 게 배출 전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배출 전에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쓸만한 물건들이 배출 과정에서 파손이 되고, 그 다음에 야외에 나와 있음으로써 파손이 되고, 멀쩡한 물건들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배출 전에 저희한테 사진을 주면 정말 폐기물 수준을 내지 않고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물량이 10% 이상이 됩니다. 오히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도 그 10%에서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전 첫 번째로 일단 재활용 센터가 지자체별로 너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재활용 센터가 바닥에 있어야지 그거를 폐기물이랑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시행이 되기 어렵고, 그다음에 폐기물 업체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빨리 수거하고 빨리 버리면 그들의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업체한테 야 너희 살려라 아무리 해봐야 그들 사업주도 그 얘기를 안 들을 거고 그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있지 않나 그 활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 접근 방식을 살릴 거 무조건 살리고 나머지를 버리는 방식으로 가치관과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전의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냉장고 이런 것들 아마 SR센터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냉장고 특히 많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거 많은데 잠깐 밖에 내놓으면 동네 할아버지들 콤프 뛰어가고 전선 뛰어가고 못 살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밖에 배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저희가 재활용하기로 해서 간 것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폐기물 자체의 접근을 배출 후 신고가 아니라 배출 전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재활용 센터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하고 이게 재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실제 느낄 수 있도록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까지만 폐기물 업무를 해가지고 너무 3년 전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정리해 왔는데요. 저희 재활용센터가 3년 전에 그 대형 폐기물을 할 때입니다. 할 때 재활용 양이 1200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를 바뀐 거는 저희가 폐기물 업무를 안 한 거에 바뀐 게 없습니다. 대형 폐기물 업무를 그 다음에 400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00톤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버려지고 있는 대형 폐기물 중에 살릴 수 있는 물건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틀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제 대형 폐기물의 재사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로 밖으로 배출되는 순간 물건이 상하기 때문에 재사용의 가능성은 점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로 배출되기 전에 재사용 용도로 뺄 수 있는 사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공재활용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재활용센터의 정책들이 일관되지 않고 좀 공백들이 많다라는 점까지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공공재활용센터 외에 그러면 빼기앱이라든지 민간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이 역할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의문들이 좀 남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또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참 많은 문제 제기들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다 답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영구 주무관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김영구 주무관입니다. 말씀드린 제가 예상된 말씀인데, 제가 오늘 저 포럼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주제가 또 이렇게 정해져서 진행되는 줄 잘 모르고, 예, 제가 이제 주문받은 바는 서울시에서 2차 전지 폐기물을 이제 어떻게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 걸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서울시 무상 수거 안내하고 현실에서 또 유료로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전문가 이런 부분이 담당이 좀 못하다 보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무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제 하는 거는 소개, 그 2차전지 수거 책에 소개해드리는 부분인데, 그 아까 에코시티에서 이동현 대표님께서도 거의 많이 요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 지금 2차전지류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식으로 그 사용되는 그 소형 전자 폐기물들이 지금 점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폐기물도 증가하면서 지금 거의 뭐 한 3년 새에 거의 한 2배 정도 배출량 면에서는 이렇다고 배터리 순환 자원협회에서 그 통계를 집계를 해주시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처리 과정 또는 사용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리튬 배터리를 2차전지로 인한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런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한 유해 폐기물이 지금 점점 증가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그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새로운 또 구축을 해서 수거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런 위험을 좀 많이 그 낮춰드리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 이런 초소형 충전 그 전자제품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이제 하는 이제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건지 또는 그냥 전지류 통째로 버려도 되는 건지 등등의 이제 그 혼동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 생산자 재활용으로 대상 품목이 전 품목으로 거의 확대되다 보니까 그 이순환 거버넌스가 그 수거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조합이신데 이순환 거버넌스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수거 체계를 한번 서울시에다가 한번 전파를 해보자 하는 이제 협력을 하게 되어서요. 그게 지난 7월 정도에 협약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수거 함의랑 이런 걸 서로 협의해서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이나 또는 주민센터 중심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 이 설치는 이제 이순환 법원에서 무상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수거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인데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주택이나 주민센터에 편리하게 많이 설치가 돼서 안전하게 관리돼서 수거가 되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전국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차 전지랑 따로 분리 배출을 해서 회수하는 그 체계가 아직은 그 정착은 안 돼 있고 처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고 보니까 서울시가 지금 먼저 시작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그 신경을 써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2차 전지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내장된 그 소형 전기 전자 제품 이런 부분이 안전하게 시민들이 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그 배출이 되고 또한 이 부분은 또 저 이면도나 길가 이렇게 아무데나 설치가 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2차 전지 특성상 좀 외부 충격이나 수분 이런 것 등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되는 시야 내에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나 주민센터를 먼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더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해서 좀 확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이 정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한 질문들 제가 많이 던졌는데요. 저는 뭐 차근차근 또 우리 녹색위에서도 이 쟁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가 내장된 소형, 초소형 제품의 내년도 수거 체계가 어떻게 갈 거냐. 일단 공동주택과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이 내용들을 좀 어떻게 알릴 거냐, 이게 좀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수거하면 설치하면 뭐하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건전지 수거함을 설치를 했지만 건전지로 가져오는 비율이 매우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건전지하고 소형 제품을 통합해서 시민들이 수거함으로 갖고 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제도들을 결합시켜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필요한 재원들은 누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후속 과제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니까 우리 녹색위에서도 계속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1분인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단 플로어에 질문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도 괜찮고 제안도 괜찮고. 네. 열을 셀까요? 네, 짧게 한 3분 내로. 아, 네. 엄청 기대했는데 마지막 서울시 답변은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제 개인 경험이기도 한데요. 2차 전지로 전자기기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은 있을까? 소비자가? 저는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저도 핸드폰이 예전에 방전을 오래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요새 핸드폰은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비자가 2차 전지에 대한 개념이 되게 무지한데 분리할 수거함만 설치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일단 홍보 자체가 가전제품 소형이 이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2차 전지 처리하는 것이 되게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게 먼저 돼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좀 알게 되고요. 제가 느끼는 가장 깜짝 놀라는 시민으로서의 입장은 동네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심지어 구의원들이 조례를 통해서 다르다. 이게 통일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구의원들은 애초에 구의원들한테는 역량 강화라는 게 없는 건가? 아니면 현재 바뀌고 있는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해야 될 것들은 없나? 그 구의원들이 1년에 한 번이든 이런 과정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 이거를 통일해야만 순환체계가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구의원들 교육을 시켜서 통일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충격이고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상식이 없는 겁니까? 제가 상식 이하인 건지 좀 그것이 알고 싶은 네, 상황입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제기됐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상점 곰손이라는 곳에서 이제 수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수리를 작년부터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느낀 부분이 2차 전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2차 전지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저희도 역시 휴대폰 수리를 하면서 휴대폰 배터리 교체하면서 배터리 자체 2차 전지 자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 소형 가전 2차 전지 내장 제품을 EPR 품목으로 넣어서 수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 자리에서도 어떤 그 재활용, 물질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수리를 통해서 나온 그 2차 전지 그 자체 그러니까 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를 할 때 그 2차 전지의 좀 위험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제품 자체만을 수거한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를 한 후에 배출되는 2차 전지들 그것들이 어떻게 그 뭐 EPR이든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지 그것들이 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방금 앞전에 그 토론하신 분도 2차 전지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알까? 그 제품에 그 2차 전지가 들어있다는 걸 알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있다 보면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이 소형 그 선풍기 같은 경우도 그 배터리를 교체하면은 고장나지 않고 새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2차 전지 그 자체를 어떻게 수리해서 그 물건을 오래 쓰고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우리가 건전지, 1차 전지를 재활용했듯이 그 2차 전지 자체도 재활용하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교체가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리를 활성화시키도록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에코디자인의 영역인데 요건 좀 이제 정부 제도 개선의 영역이라서 오늘 또 우리가 별도로 환경부 대상으로 해서 제도 개선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리를 통해서 교체된 2차 전지 제한하는 부분은 현재 제도에서 환경부 보장 제도의 그 대상 품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건전지 수거함 쪽으로 같이 배출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들었는데 57분이네요. 일단은 우리 발제하신 두 분 좀 마무리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근데 이제 되게 경로도 다양하고 품목도 다양하고 그걸 관리하는 주체도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정 정도 어딘가에는 지금 SR에서 담당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담당했던 그런데 차를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진 사람들이 뜯어보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안 되는 거를 비용을 부담하면서 처리하는 거를 결정하고 또 그걸 어떨 때는 쌓아두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 누구한테 또 분배해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장소와 예산과 인력과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서울로서는 SR이 최선인 거고 근데 그게 자치구 단위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지 왜 안 해라고 말해서는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맨날 우리가 유럽을 좋게 얘기하면서 유럽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구단위의 지방자치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 폐기물은 지방자치의 극인 거예요. 자치구별로 다르게 정리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시 서울로 끌어올려서 관리하고 전국을 똑같이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은 누구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지방자치 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게 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에 대한 거를 조금 우리가 지역에 맞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서 발제 내용과 달리 마지막에 좀 마무리를 한다면 서울시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자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을 한번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중관님 참석도 하셨지만 예설센터 운영과 관련된 담당 중관님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시죠. 현재처럼 2차 전지와 관련된 새로운 수거 체계가 작동되어야 될 때는 다른 팀에서 하시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구는 대형 폐기물 수거 체계가 작동되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 담당자는 별도로 있는데 생활기 유폐기물 담당자는 따로 있겠죠. 근데 지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센터를 자치구에 있는 재활용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부터 리에러 사이클 플라자가 통해서 수리수선이 작동되게 하는 것, 지역의 리페어 카페에 대한 수리권 운동이 확산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한 축으로 재활용센터를 중심 한 축으로 간다 치면 아까 얘기했던 전자제품에 대한 배출 체계가 공공수거 체계 중심으로 먼저 홍보되고 강력하게 홍보되면서 보완적인 서비스들이 작동되게 하는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배출됐을 때 수거에 대한 수거 조치가 한번 같이 정리돼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 수거 시범 사업이 이순환 거버스를 통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서울시 1%도 안 되는 시범 사업,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잖아요. 모든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이 설치될 경우 그거는 단일한 한 개의 법인의 수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지자체의 기존의 수거 체계가 작동되어야 될 텐데 이걸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 자체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사업이 단편적으로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아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좀 모아서 큰 전자제품에 대한 대형 폐기물 관리 체계에서 좀 벗어난 전자폐기물 관리 체계라고 하는 이 형태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어서 머릿속에 많은 내용들이 지금 계속 빙빙빙 돌고 있는데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25개 자치구간의 다양성과 통합성의 문제인데 쓰레기 종량제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하에서는 자치구별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별로 다를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시민의 관점에서 하나의 생활권에서 이렇게 다른 게 맞냐라는 질문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가격도 서울시 주도로 해서 25개 구청 통일화시키고 있고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도 통일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대형 폐기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25개 구청에 좀 더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될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리와 재사용의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자원순환과 관련된 조례들을 싹 다 한번 훑어는 봤어요. 그랬을 때 수리와 재사용과 관련된 영역이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와 재사용의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는 서울시의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녹색이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형, 초소형 전자제품의 수거 체계가 내년부터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여전히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지 않고 2차 전지 내장 제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너무 생소하다.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수거 체계 구축,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현재 자원순환과에서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좀 통일된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내부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담당 팀들 간에 혹은 담당 과들 간에 좀 더 통합된 접근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젝트 팀 같은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